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똑같이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하는 장면에서 끝나지만,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은 아직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조이스의 평생 동안의 어떤 삶도 그런 스티븐이라는 자아와 디덜러스라는 자아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이스가 평생 뭐 술만 먹고 막 여자들을 밝히고 뭐 그냥 이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있지만, 조이스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내면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 구조, 그러니까 뭐 율리시스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문장도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조국이나 가정이나 뭐 종교나 친구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겠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국이나 종교나 가족이나 친구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서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문장이 율리시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티븐은 자신이 조국이나 가정이나 종교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들은 마음속에 있는 거라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조이스가 막 아일랜드를 떠난 뒤에 막 유럽 각지를 떠돌면서 막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밥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막 이런 생활을 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그런 자신이 떠나고자 했지만 결코 떠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괴로움, 그래서 비롯된 게 아닐까라고 이해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모습의 제임스 조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조이스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조이스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는 말들을 구분해요. 다른 소설 읽다 보면 중학생하고 어른하고 대화를 하는데 누가 중학생이고 누가 어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는데, 조이스의 작품에서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율리시스 같은 경우도 스티븐, 블룸, 몰리라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지만, 스티븐은 정말 똑똑하고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블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몰리는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영어도 잘 못하고, 그리고 학교를 스페인에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배운 게 없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대화를 만약에 나눈다고 생각하면, 조이스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각이나 말을 절대로 다루지 않아요. 예를 들면 스티븐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의식의 흐름으로 생각을 할 때 뭐 가시적인 것에 불가피한 양상,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걸 그냥 막 던지면서 가는, 사람 이제 독자들을 이제 괴롭히면서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블룸은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7 곱하기 3은 21. 좋아. 그러면 21 곱하기 21은 하면서 이제 점점점점. 이 정말 우리 같은 모습이고, 블룸은. 그다음에 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똑똑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그런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말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제 생각엔 조이스 이상의 작가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은 주인공인 스티븐 디덜러스라는 사람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뭐 대학생까지의 시기를 다루는 작품인데, 처음에 책을 펼치면 약간 혀 짧은 소리 내는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렵고 복잡해지는 그 구성을 정말 잘하고 있고, 특히 에피파니, 조이스 하면 에피파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우리는 조이스의 에피파니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간단하게 아일랜드 역사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17세기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는데, 16세기에 영국의 헨리 8세라는 사람이 가톨릭을 몰아내고 개신교를 세웠죠. 뭐 영국 국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성공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신교 국가로 바뀐 거죠. 16세기에 헨리 8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다가 개신교 국가가 되기는 했는데, 이 개신교라는 게 모든 장식이나 이런 화려한 것들을 다 배제하고 가장 소박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이제 개신교가 종교혁명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을 몰아내고 개신교를 세웠는데, 근데 그때부터 영국 국교회가 점점 가톨릭을 닮아가기 합니다. 사제들이 미사를 드릴 때 멋있는 옷을 입거나 뭐 제단에 뭐 촛대를 쫙 세우고 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영국 국교회에서 조금씩 이제 갖다가 쓴 거죠. 근데 그것을 원래 개신교 정신에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들 눈에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 싫었겠죠. 타락한다. 그래서 17세기에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직전에 이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기도 했고, 영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올리버 크롬웰은 유명한 독재자죠.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아일랜드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당시 아주 독실한 가톨릭 국가였는데, 이 올리버 크롬웰이 아일랜드를 침공해서 아일랜드 지주들, 아일랜드에서 땅이나 뭐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개종을 해라, 개신교로.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재산을 다 빼앗겠다. 근데 이때 아일랜드 지주들 중에 80% 이상이 개종을 포기하고 재산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믿음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일랜드 지주들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영국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영국계 아일랜드인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대부분의 지주들은 다 영국인으로 바뀌었고 기존의 아일랜드인들은 대부분 다 소장농으로 전락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아일랜드 소장농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감자였습니다. 감자는 예를 들어서 뭐 소장농들이 그 영국인 지주들을 위해서 밀을 키우고 수수나 뭐 온갖 이제 작물을 키우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땅 한 켠에 조그만 텃밭 같은 것만 하나 있어도 그 조그만 텃밭에 심은 감자로 자기 식구들이 어쨌든 1년 내내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만큼의 소출을 내준 거죠. 내줬다고 해요, 감자가. 그래서 그 감자를 먹으면서 소장농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에 아일랜드의 저 유명한 감자 대기근, 감자 돌림병이 돌아서, 당시 감자 대기근 때문에 아일랜드 인구가 당시 900만이었는데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100만 명 이상이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가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900만이었던 아일랜드 인구가 500만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시 아일랜드를 지배하던 합법적인 정부는 영국 정부였는데, 영국 정부에서 이 아일랜드의 기근을 외면을 했던 거죠. 남의 일처럼. 자, 이때부터 원래도 아일랜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국을 좋아하지 않았겠지만, 이때부터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그 영국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원한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이라는 게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정치가 중에 한 명이 찰스 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거의 아일랜드의 독립을 쟁취할 뻔했는데, 근데 이 찰스 파넬이 계속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아일랜드의 독립에 다가가고 있을 때 영국 정부가 그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파넬을 흔들리지 않고 목표에 다가갔던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저놈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찰스 파넬이 뭐 10여 년 전부터 부하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것을 아일랜드의 가톨릭 주교, 그 주교로 하여금 미사 시간에 찰스 파넬을 비난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주교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아일랜드의 모든 가톨릭 사제들이 전부 찰스 파넬을 비난하는 거죠. 부도덕한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둘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사 때마다 아일랜드의 가톨릭 사제들이 이제 찰스 파넬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것에 시달려 가지고, 왜냐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워낙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주교나 사제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진실이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찰스 파넬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찰스 파넬은 실각하고 정치에서 은퇴했다가 1년 뒤에 폐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찰스 파넬이 사망한 게 1891년이고요.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해도 1891년입니다. 1891년을 기억하시고 자, 본격적인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인 스티븐 디덜러스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까지 쭉 시간 순서대로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인공의 이름은 스티븐 디덜러스입니다.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거의 완전한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에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앞부분에 너 이름이 이상하구나, 디덜러스라니, 이런 문장이 의도적으로 몇 차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의식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하는 건데, 어린 시절에는 스티븐도 그 이름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티븐 디덜러스는 조이스가 창조한 자기의 분신인데, 스티븐은 가톨릭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파노스에서 가져온 것이고, 디덜러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그 이카로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카로스에게 날개를 만들어 주었던 그 다이달로스, 그리스 신화에서 이 다이달로스는 어떤 기술과 예술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스티븐 디덜러스라는 주인공 이름은 종교적인 의미와 예술적인 의미를 합쳐서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이걸 이제 신화적 구조로 이해를 해보면, 처음에는 어린 시절에는 이 주인공 스티븐이 스티븐 디덜러스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모르다가 나중에 대학 갈 때쯤 해서 자기의 이름의 뜻을 깨닫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주인공 스티븐 디덜러스가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도 신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그것과 함께 그러니까 조이스 안에 있었던 두 개의 자아, 스티븐이라는 종교적 자아와 디덜러스라는 예술적 자아,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아가 서로 사이좋게 지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갈등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작가 조이스가 사망할 때까지 그 갈등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스티븐 디덜러스를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설 제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느 초등학교가 배경인데, 이 학교는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기숙학교. 과거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이제 기숙학교에 보낼 수 있었고 뭐 그랬는데, 이 스티븐도 어린 나이에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면으로 소설이 시작합니다. 학교의 이름은 이제 클롱고우스 우드 학교라고 하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이 소년의 모습은 크리스마스 방학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나이는 9살인데 이 소년은 끊임없이 크리스마스 방학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방학이 되어서 파티가 열린 거죠, 집에서. 그런데 이제 식탁에 어른들하고 이제 스티븐이 함께 앉아 있는데, 이때 이제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스티븐의 가정교사였던 리오던 부인이라고 있어요. 리오던 부인은 율리스에서 잠깐 나오는데, 리오던 부인하고 이제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아주 극렬한 말다툼이 일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스티븐의 아버지도 가톨릭 신자고 리오돈 부인도 가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둘이 싸우는 거죠. 크리스마스 날. 그 이유는 스티븐의 아버지는 아주 열렬한 찰스 파넬의 추종자였어요. 선거 운동도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일자리를 얻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열렬한 추종자였는데, 리오던 부인은 신부님이 거짓말을 할 리 없어, 신부님이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 당연히 받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찰스 파넬을 신봉하는 아버지와 스티븐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신부들의 말을 추종하는 리오던 부인 사이에 엄청난 이제 마찰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편에서 이 어머니도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이 어머니는 침묵하는 다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셋 다 가톨릭 신자인데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어떤 강계에 의해서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었던 거고, 스티븐은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뒷부분에 가면은 다시 클롱고우스 우드 학교로 돌아가서 어떤 자전거 타는 소년과 부딪혀서 안경이 깨진 일화가 나오는데,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책도 못 보고 필기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교무주임 신부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회초리를 맞고, 그게 억울하고 분통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어린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스티븐의 모습으로 1장이 마무리되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교장실을 찾아가는 거는
이 교장 선생님 이름이 존 콘미 신부라고 하는데 이분하고 나중에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장은 마무리되고요. 자, 2장은 슬슬 사춘기로 들어갑니다. 스티븐의 아버지는 워낙 열렬한 찰스 파넬의 신봉자였는데 찰스 파넬이 실각하고 목숨을 잃고 나서 아버지는 자기의 일자리를 잃고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점점 이제 가세가 기울어 가지고 이 스티븐의 집은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게 돼요. 형편에 맞는 집을 찾아서 계속해서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율리시스에서 블룸이 계속해서 형편에 맞는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과 연결되는 에피소드고 그래서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스티븐은 이제 학교를 그만둔 상태에서 집에 있는 거죠. 어른들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뭐 운동이나 산책을 하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뭐 친구들하고 전쟁놀이를 하기도 하고 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이제 우유 배달 마차를 타고 옛날에 파트라슈처럼 마부 옆에 앉아 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 아일랜드 시골을 돌아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도 나오지만 어쨌든 학교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스티븐의 마음은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어서 매우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죠. 막연하게나마 자기가 뭔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완전히 인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막연한 불안도 있었고 그리고 2장 초반에는 또 첫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1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웃집에 사는 에마 클러리라는 어떤 소녀를 좋아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녀하고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파티에 이웃 마을에 있는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마지막 마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스티븐은 인제 그 마차 계단 맨 위에 서 있고 에마는 계단 아래쪽에 서 있다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래 서 있다가 스티븐하고 대화할 때는 인제 위로 올라왔다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나오는데 이때 스티븐은 '에마에게 키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에마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면 그녀가 왠지 거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끝내 키스를 하지 못해요. 아마 이것은 아까는 이제 자존심이 강한 소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스티븐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다. 요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첫사랑 얘기가 또 나중에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고 그러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클론고우스 우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존 콘미 신부가 스티븐에게 그때 인제 스티븐이 교장실에 찾아가서 얘기했던 걸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존 콘미 신부가 찾아와서 스티븐을 장학금을 까지 받는 조건으로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다른 학교에 갈 수 있게 주선을 해 줍니다. 그 스티븐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때 이후에는 본격적인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알 수 없는 욕망 같은 것들, 성적 욕망 같은 것들 아니면 불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함께 혼재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스티븐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이제 우울한 소년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집은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는데 또 다시 학교 얘기로 돌아가 보면 본문에는 스티븐의 이때 모습에 대해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전액 장학생이면서 자신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리더이자 자존심이 강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매사에 의심이 많은 데다 내적으로는 자기 생활의 초라함과 싸우고 마음속 혼란과도 싸우고 있는 모습. 바로 이 스티븐의 사춘기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소년기의 스티븐은 자존심이 강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이었다. 이 책 자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술가가 탄생하는가를 그러니까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서 마지막에 스티븐 디덜러스라는 예술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음속에서 반항심이 막 생기면서도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는 노력도 합니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욕망의 파도에 맞서 질서와 품위의 방파제를 세우려고 했지만 뭐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학력 경시 대회하고 글쓰기 대회에서 꽤 많은 상금을 받아 가지고 그 상금으로 가족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선물도 많이 사주고 그러니까 인제 다시 밝은 정상적인 생활로 계속해서 어린 시절처럼 돌아가려는 노력도 하지만 근데 결국은 상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가족들이 원하는 걸 다 사주다 보니까 그 돈이 금방 말라버렸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아 내가 내 가족들을 부양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들의 노예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 앞길에 짐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문제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티븐은 이제 가족 공동체에서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게다가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니까 성적인 욕망. 본문에는 온몸에 피가 들끓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더러운 골목길을 헤매고 다니다가 어떤 거리의 여자를 만나서 잠자리를 갖게 되는 거죠. 이때 스티븐에게는 죄의식과 쾌감의 공존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죄의식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죄의식이 더 그 쾌감을 부추기는 뭐 그런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장이 마무리되고,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고, 또 밤에는 밤거리를 헤매는 그런 이제 이중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이상 스티븐은 신에게 기도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빠져드는데, 이때 학교에서 피정이 시작이 되죠. 피정은 가톨릭에서 신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곳에서 하느님과 만나며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신앙을 심화하는 영적인 휴식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피정의 목적은 그동안 소홀해졌던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스티븐 입장에서 학교에서 피정 기간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느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스티븐은 이때 아주 극심한 불안에 빠지게 되고, 게다가 이 피정할 때는 고해성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다 털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스티븐의 그런 걱정과는 상관없이 피정은 이제 시작이 되고, 이 피정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가 이어지는데, 죽음, 심판, 지옥, 천국. 신부님의 설교에서 스티븐을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은 이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하느님 차례다. 자신이 저지른 추잡한 잘못에 대한 극심한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주인공 내부에 있는 스티븐이라는 자가 살아나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뭐 매춘부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학교 신부님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마을에 있는 성당에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고백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스티븐은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그의 기도가 장미꽃 향기처럼 천국을 향해 날아올랐다. 다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자, 3장 끝나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고해성사 이후에 스티븐은 다시 매우 경건한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때 교무주임 사제가 스티븐을 부릅니다. 본인이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사제가 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신부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부가 스티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사제만큼의 권세를 누리지는 못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티븐의 뺨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릅니다. 자신이 사제가 되어서 그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티내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겸손하게 행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제 뺨에서 불꽃이 피어오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기대심과 동시에 사제가 되면 내 자유도 끝장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택이라는 게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사람은 단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A와 B 중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걸 선택한 순간에야 비로소 B의 가치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제가 되는 걸 선택하기로 결심한 순간 사제가 됨으로써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그 가치가 현실적으로 느껴졌는데,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유였던 거죠. 자유를 잃어버리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스티븐은 사제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자, 4장 뒷부분에 가면은 그렇게 해서 사제가 되기를 거부하고 스티븐은 이제 일반 대학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학 강사하고 술집에서 주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밖에서 이제 스티븐은 초조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때 에피파니가 나옵니다. 바닷가를 이제 거닐면서 아버지가 대화를 잘 끝내야 될 텐데 하는 이제 불안한 마음에 방파제를 걷고 있다가
그때 이제 바닷물 속에서 스티븐의 친구들이 벌거벗고 이제 수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고 있다가 스티븐을 보고 스티븐한테 장난 삼아서 그리스식으로 스티븐의 이름을 이바 스테파노스, 이바 다이돌로스 뭐 이런 식으로 스티븐을 부르는데, 스티븐은 방파제에 앉아 가지고 그 친구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있다가 이 순간 에피파니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에피파니. 갑자기 스티븐의 눈앞에 날개 달린 어떤 형상이 파도 위로 날아다니다가 서서히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광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 순간 가슴은 황홀한 공포감으로 떨렸고 영혼은 하늘을 훨훨 날아올랐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고 싶다는 욕망이 끌어올랐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입에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예술가의 운명을 자각하는 순간. 아, 내 이름이 바로 예술가의 이름이었구나. 나는 예술가의 운명을 타고났구나를 깨달으면서 첫 번째 에피파니가 오고, 참가로 에피파니는 하찮은 언동이 실마리가 되어서 작중 인물이나 독자가 뜻밖에도 소중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경우라고 정의가 되는데, 그리고 스티븐은 너무 흥분이 돼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바닷가를 거닐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이제 바닷가의 해변에 서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하게 돼요. 이 소녀는 치마가 젖을까 봐 치마를 무릎 높이까지 걷어 올리고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스티븐이 그녀를 쳐다보니까 눈을 돌려서 소녀와 스티븐이 눈이 마주치는데, 그런데 이 소녀는 그런 스티븐하고 눈이 마주쳤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거들먹거리는 내색 없이 스티븐의 시선을 차분하게 바라봅니다. 이 순간 스티븐에게는 소녀의 차분한 시선이 마치 성모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술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에피파니. 이 순간 조이스의 아주 유명한 결심. 살아가면서 실수하기도 하면서 추락하기도 하면서 승리하기도 하면서 삶에서 삶을 재창조하리라. 그래서 스티븐은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에 예술가로서의 운명을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5장에서 스티븐은 더블린 대학 문학부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더블린의 대학생들은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스티븐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스티븐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면, 자신이 예술가가 될 운명이다라는 걸 자각하고 받아들였고, 심지어 고지까지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술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기만의 예술 이론, 그러니까 미학 이론을 갖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스티븐이 선택한 스승들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였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스티븐의 미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인데, 예술 작품이 독자나 관객에게 어떤 상태를 불러일으켜야 하는지에 집중한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로 변화해야 하는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티븐은 욕망이나 혐오를 유발하여서 관찰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예술은 하급 예술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자극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예술적 아름다움 안에 가두어서 마음을 평온하고 고정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예술의 목적이다. 이걸 스티븐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독자의 마음을 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다. 에피판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스티븐에게 있어서 미학이란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서 완벽하게 구성된 예술 작품을 통해 마음이 정지되고 사물의 본질적 빛을 대면하는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진짜 예술인데, 이게 에피판인 거죠. 자, 그러던 3월 달이 돌아왔습니다. 자, 스티븐이 국립도서관 계단에 서 있다가 그 하늘에서 막 제비들이 날아다니는 장면을 막 보고 있어요. 본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검은 몸이 번쩍거리기도 하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다시 번쩍이면서 옆으로 돌진하기도 하고 커브를 그리기도 하고 날개를 파닥거리기도 하면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 제비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티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철새들처럼 나도 어디론가 떠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 스티븐의 가장 친한 친구인 크랜니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율리시스에도 잠깐 등장하는 친구인데, 이 크랜니가 스티븐이 최근에 인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신자니까 스티븐한테 "제발 뭐 기도 좀 해라. 성체 배령식도 해라." 근데 스티븐은 이 비유를 드는 게 좋겠네요. 율리시스의 배경이 되니까. 스티븐이 파리에 있을 때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일랜드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1년 동안 아일랜드에 있다가 마지막 때쯤 해서 이제 벌어진 일을 배경으로 쓰여진 게 율리시스인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일랜드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암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스티븐한테 이 어미를 위해서 한 번만 무릎 꿇고 기도해 달라고 어머니가 인제 죽어가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스티븐이 거절을 해요. 자, 인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율리시스를 이해하려면 스티븐이 왜 그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우리가 생각해 봐도 내가 신을 믿지 않더라도 그냥 죽어가는 어머니를 위해서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척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티븐은 그걸 거부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크랜니가 자꾸 스티븐한테 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냥 겉으로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되는데, 왜 너는 그마저도, 왜 그렇게 흉내내는 것마저도 왜 너는 거부하는 거야? 이렇게 크랜니가 얘기하니까 스티븐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렇게 행동하면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스티븐이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스티븐의 내면에는 종교적 자아가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티븐이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거야 해줄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내 마음이 또 흔들릴까 봐. 그래서 스티븐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스티븐이 크랜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이 설령 나의 가정이나 나의 조국이나 아니면 나의 교회라 할지라도 섬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떤 삶의 방식이나 예술 양식을 통해 가능한 자유롭게, 가능한 완전하게 나 자신을 표현하려고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조국이나 가족, 종교, 친구 등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나 자신의 길을 찾겠다."라고 크랜니한테 선언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 소설이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유난히 그 첫사랑 에마 클러리 얘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녀는 아직도 스티븐을 좋아하는 것 같았고, 뭐 스티븐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티븐은. 그런데 소설이 끝나갈 무렵에 그런 첫사랑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스티븐이 아일랜드를 떠나기 전에 가장 마음에 걸렸던 사람이 첫사랑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곰곰이 보니까 이 크랜이라는 친구도 그 에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티븐은 그런 크랜니에게 질투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크랜니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스티븐은 고민 끝에 이 크랜니에게 그녀를 부탁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인제 답답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스티븐이 마지막으로 크랜니에게 자신의 첫사랑을 부탁하고 떠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떠날 거야. 나는 떠날 테니 에마를 부탁해."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해 줬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스티븐은 성격상 뒷말은 하지 않고 "나는 떠날 거야." 이러고 떠납니다. 자, 그리고 소설은 마지막으로 스티븐이 다이달로스에게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고대의 아버지시여, 고대의 명장이시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를 크게 도와주소서." 라는 기도로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